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이 일이 정말 일어났던 일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10년 넘게 믿고 지냈던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전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올해 32살이고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 친구 준혁이는, 아니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어쨌든 준혁이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준혁이와 제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헬스장에서였어요. 둘 다 운동 초보였는데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저 사람도 나처럼 어색해하는구나 하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달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운동 파트너가 되었고 함께 운동하면서 정말 가까워졌어요. 준혁이는 정말 매력적인 친구였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 주었거든요. 특히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형 꼭 성공할 거야. 나도 형이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어라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사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종자돈 2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첫 2년간은 적자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준혁이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형, 모든 성공한 사업가들이 처음엔 다 그랬대. 조금만 더 버텨봐라고요. 그런데 3년 차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개발한 앱이 갑자기 히트를 치면서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월 매출 100만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원, 그리고 어느새 월 5천만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준혁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바보였습니다. 준혁이가 제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 나도 사업 좀 배워보고 싶어. 혹시 회사에서 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가장 친한 친구니까요. 그렇게 준혁이는 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덕분에 매출도 더 늘어났고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준혁이가 제 개인정보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 회사 통장 비밀번호가 뭐야? 나도 알아야 업무에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순진했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심지어 법인 인감도 맡겼습니다. 형이 바쁘니까 내가 은행 업무는 대신 처리할게라고 하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혁이가 갑자기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형, 우리 회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보자. 나한테도 지분을 조금 줄 수는 없을까?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준혁이가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고 또 제가 혼자서는 회사를 키우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준혁이에게 20% 지분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준혁이는 정말 꼼꼼했어요. 형, 이런 조건도 넣어야 되고 저런 조건도 넣어야 되라며 계속 조건들을 추가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역시 준혁이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어요. 계약서에 있던 조건들을 지금 다시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업자 중 한 명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나머지 동업자가 그 사람의 지분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동업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는 조건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이 조건들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뭔가 전문적이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계약서에 사인한 후 몇 달간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오히려 회사 매출은 더 늘어났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준혁이가 제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준혁이가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저는 일에 치여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잠시 휴가라도 다녀올까?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준혁이가 하는 말이 휴가가 아니라 아예 좀 쉬어.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친구가 날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정말 회사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준혁이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니까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편했어요. 오랜만에 푹 쉬니까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준혁이는 계속 조금 더 쉬어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회사에 한번 들러봤는데 그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준혁이가 제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들어가자 직원 하나가 저를 보고 "이분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준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이분은 우리 전 동업자야.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신 분이고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준혁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어? 그런데 준혁이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형이 스스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요즘 형 상태를 보면 회사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건강도 안 좋고 판단력도 흐려진 것 같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리고 내가 왜 회사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준혁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형, 계약서 좀 다시 읽어봐. 동업자 중 한 명이 업무에 지장을 주면 나머지 동업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계약서의 그 조건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준혁이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회사에서 밀어내고 혼자서 모든 걸 차지하려는 계획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조건들이 더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동업자가 회사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동업자의 지분을 시장가의 50%로 강제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잔류 동업자가 승계한다는 조건도 있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준혁이가 저를 내쫓고 제 지분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회사의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제가 그동안 준혁이에게 맡겼던 회사 통장과 인감 때문에 법적으로도 준혁이의 주장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준혁이는 이미 몇 달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고 대외적으로도 자신이 대표인 것처럼 행동해왔거든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0년 넘게 믿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건 정말 교묘하게 짜여진 사기 행위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했어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합법적인 계약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죠. 제가 스스로 동업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 운영권도 넘겨줬고 휴식도 제 의지로 취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준혁이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카페에서 만난 준혁이는 여전히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어요. 형, 무슨 일로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 마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물어봤어요. 준혁아, 솔직히 말해줘. 너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준혁이의 반응이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형,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계획했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추궁했어요. 계약서의 그 조건들, 회사 운영권,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는 거야? 그러자 준혁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형,
준혁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형은 정말 순진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가 알던 그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형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답답했어. 형은 운이 좋아서 사업이 성공한 거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준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운으로 번 돈을 형 혼자 다 가지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준혁아, 그 돈은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결과야. 그리고 너한테도 지분을 줬잖아. 20%? 준혁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작 20%라고? 형이 없었으면 회사가 이만큼 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준혁이에게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신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그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준혁이가 대답했죠. 간단해. 형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물러나면 돼. 그럼 원만하게 끝날 수 있어. 만약 내가 거부하면? 그럼. 준혁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법정에서 만나는 수밖에 없겠네. 하지만 형도 알잖아?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유리한지. 정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준혁아, 그럼 우리가 함께했던 10년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준혁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야. 그때는 정말 형을 좋아했어.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 돈 앞에서는 더더욱.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10년간의 우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냥 당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준혁이가 아무리 교묘하게 계획했다고 해도 결국 사기행위는 사기행위니까요. 그래서 저는 준혁이가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바로 준혁이의 욕심이었죠. 준혁이는 제가 순순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정면 승부를 걸기로 한 거예요. 먼저 제가 한 일은 회사의 모든 거래 내역과 재무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거래를 꼼꼼히 기록해뒀거든요. 그리고 준혁이가 합류한 이후의 변화들도 자세히 분석했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가 회사 운영을 맡은 이후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과의 허위 계약, 과도하게 비싼 외주 업체들과의 거래 등등이요. 더 자세히 파보니까 그 허위 회사들과 외주 업체들이 모두 준혁이와 연관된 곳들이더라고요. 즉, 준혁이가 회사 돈을 자기 주머니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도 이 자료들을 보고는 이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바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혁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10년간의 우정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준혁이에게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들고 있는 카드를 보여주면서요. 카페에서 만난 준혁이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형, 마음 바뀐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준혁이가 궁금해하며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준혁아, 내가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총 3억 2천만 원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어. 준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형, 이건 오해야. 모든 거래는 회사를 위한 거였어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죠. 아니야. 이 외주업체는 내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곳이고 이 컨설팅 회사는 내 여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 광고 대행사는 아예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야.
준혁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동안의 여유로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급한 표정이 되었죠. 형, 우리 이럴 필요 없잖아. 우리 친구 사이인데. 준혁이가 다시 친근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구? 친구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속여? 그리고 마지막 통보를 했죠. 24시간 안에 내가 빼돌린 모든 돈을 돌려주고 회사에서 손을 떼? 그럼 경찰서에는 신고하지 않을게. 준혁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형이 정말 그럴 거야? 우리 10년 동안 친구였는데. 라고 말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배신한 건 너야. 결국 준혁이는 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횡령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3일 후 준혁이는 빼돌린 돈을 모두 반환하고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그리고 동업 계약도 무효화시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준혁이의 계획은 저보다 훨씬 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준혁이는 저를 완전히 내쫓은 다음 회사를 다른 곳에 매각할 계획이었어요. 이미 몇 개 업체와 비공식적인 협상도 진행 중이었더라고요. 만약 제가 조금 늦게 눈치챘다면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던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도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준혁이가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인 전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회사도 정상화되고 매출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10년 동안 제가 알고 지냈던 그 준혁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정말 친구였던 적이 있기는 했던 걸까?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도 친구였는데 경찰서에 신고했으면 어땠을까? 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로 제 친구였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만큼은 소중하게 기억하고 싶거든요. 다만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돈과 이익 앞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너무 순진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것도요. 지금도 가끔 준혁이 생각이 나요.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더 이상 제가 관심 가질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업이나 돈 문제에서만큼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라요. 특히 계약서는 절대 대충 보고 사인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세요. 저처럼 소중한 우정을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준혁이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제 사건은 이미 합의로 마무리된 상태였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준혁이는 지난 5년간 총 7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더라고요. 피해 규모만 해도 총 15억 원이 넘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그나마 피해가 적은 편이었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준혁이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법정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친근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차갑고 무표정한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재판 중에 준혁이가 마지막 변론에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꼈거든요. 준혁이도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갈망했던 건데 그 방법이 너무 잘못되었던 거죠. 결국 준혁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죠. 하지만 그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 중에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60대 부부도 있었고 집을 담보로 잡힌 30대 가장도 있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재판이 끝난 후 몇몇 피해자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신고를 해주어서 고맙다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로 깨달았어요.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큰 의미에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요. 제가 우정 때문에 망설였던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회사도 더 크게 성장했고 새로운 동업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모든 계약과 거래에서 훨씬 더 신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예전처럼 무작정 믿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좋은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예전에 순진했던 제가 그립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와 진정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도 후회되지 않느냐? 친구를 감옥에 보낸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진짜 친구라면 애초에 저를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테니까요. 지금 준혁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소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건 이번 일을 통해 더 많은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운동을 함께 했던 그 헬스장에는 아직도 가끔 가요. 처음 준혁이와 만났던 그곳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들로 채워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저처럼 속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